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봄비가 옵니다. 벚꽃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 정말 가물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을 시술하는 하키나이프를 제가 직접 예리하게 연마하는 날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병원이 우리 병원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구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한 40개 정도의 하키나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약 4분의 1을 한 번에 연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숫돌은 일반적인 식칼이나 회칼을 가는 숫돌이 아니고 정밀기구용 특수 숫돌입니다. 숫돌은 사진에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종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것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하키나이프의 예리함은 시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런 걸 누가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연마 작업을 완벽하게 해줄 사람이 정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하키나이프의 날을 관리합니다. 하키나이프의 예리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원은 우리 병원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하키나이프나 다른 비슷한 시술을 한다는 병원이 있어도 본질을 잘 알고 제대로 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 병원을 제외하고는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에 관해서 아무도 이런 기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키나이프의 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수련하고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된 결과입니다. 기구 상태의 중요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병원이 없다는 것은 근거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기구를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우리 병원에 왜 이리 기구를 많이 사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병원은 그 어떤 곳도 하키나이프를 여러 개를 구매한 것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구매를 보통 한 개만 하고 연마 같은 것도 한 번도 요청한 병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병원이 날이 무뎌진 기구로 대충 하키나이프 시술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무뎌진 상태로는 시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날을 항상 예리하게 관리하고 연마해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은 생각보다 고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라는 것은 의사들의 생각과 비교해서라는 뜻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의사들은 방아쇠 손가락을 크지 않은 병, 중요하지 않은 병, 위험하지 않은 병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과에 관한 설명이나 환자의 고통, 생활의 지장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환자들의 입장은 안 그렇죠. 아픈 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것도 정말 생계가 달린 큰 문제이지만 치료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좋다는 각종 운동 및 스트레칭도 많고 보조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100% 좋아진다고 하는 광고도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열심히 해도 호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증상만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과 일까지 지장을 받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서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이 아닌 대체의학이나 운동법, 재활법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대체 이약이 미국에 많은 이유는 의료 이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병원에 가기 너무 복잡하고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인데 어이없죠.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물리치료나 대체이양 요법들을 검증 없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에서의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치료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있습니다. 바르는 약부터 문지르는 치료, 잡아당겨 늘리는 것, 붙이는 것, 손가락이 못 움직이게 착용하는 보조기, 뜸, 침, 마사지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설명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방아쇠 손가락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비의료적 치료법들이 수도 없고 척추의 비수술적 자가요법, 마사지 기계 등이 수도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병원에 가면 의료비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체의학이 발달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의료비가 비싼 것이죠. 보험을 정말 빵빵하게 들어놓지 않으면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양제나 약국에 진통제가 발달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미국의 약국에서 파는 약이 좋아서 미국인들이 약을 많이 사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첨단 의료는 뛰어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비교도 안 되게 낙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알아서 약을 사 먹는 것이죠. 이제는 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약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약이 더 전문적이고 좋은 약입니다. 심지어 더 쌉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병원 치료보다 더 좋거나 효과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 대체의학 수입은 대부분 잘못된 행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내원한 환자가 미국에서 엄지손가락 인대가 찢어졌었는데 수술하는데 약 8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수술을 받을 때 의료보험이 있으면 한 200만 원, 의료보험이 없으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미국에서 하려면 약 10배, 20배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억 드는 거죠. 많게는 10억.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방아쇠 손가락 치료를 종류별로 받아봐도 호전이 없어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으러 일부러 저에게 온 환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재활치료와 침치료를 두루두루 다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 일을 쉬는 문제 때문에도 수술을 망설였지만 너무너무 비싸서 수술을 받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분은 상태가 심각한 편이었는데 5단계 중에 약 4단계, 5단계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4개를 수술하고 다행히 일주일 후에 경과가 너무 좋은 상태로 미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의료비가 걱정되면 실손보험 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실손이 아닙니다. 월 납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이거나 회사에서 대주지 않으면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키나이프의 역사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구가 미국 FDA에 등록된 것이 2008년입니다. 제가 처음 하키나이프를 시작한 것이 2009년쯤으로 기억됩니다. 하키나이프는 아마 90년대에 개발되어서 시술이 시작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방아쇠 손가락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 물리치료와 체충격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호전이 없는 방아쇠 손가락 환자를 간단히 생각하고 손바닥에 절개 수술했더니 생각보다 통증과 부작용이 많고 회복이 느리며
재발이 흔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술을 잘못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의 피부가 특수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고 늦게 낫는 것임을 파악하고 절개 없이 수술을 하는 법이 없나 하고 연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을 보고 주사 바늘을 써보기도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과 기구를 검색하다가 방아쇠 손가락 전용 기구라는 하키나이프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키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접하고 시작했었는데 결과는 절개 수술보다 좋았지만 불안한 면이 있었고 가끔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초음파는 손바닥에 대면 힘줄은 바로 잘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움직이면 위험하고 심한 환자를 시술할 때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꽉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줄의 1~2mm 근처가 바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환자가 조금이라도 손을 잡아 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움직임으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어서 고통이 지속된다면 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오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분 마취를 해도 깊은 곳은 마취가 잘 되지 않고 느낌이 남아 있어서 환자가 놀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손을 잡아 빼지 않는 전신 마취나 수면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움직여보는 확인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초음파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조건 위험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시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초음파를 쓰지 않고 한 손을 꼭 잡고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의사가 술기를 연마하기 위해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수술 외적으로 끊임없이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초음파를 보고 해야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물론 존중합니다. 초음파로 시술하려면 하키나이프보다는 주사 바늘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사 바늘은 시술 도중에 손을 잡아 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시술 자체가 주사 바늘은 한계가 많습니다. 심한 환자를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키나이프를 할 때부터 이미 손에 감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키나이프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척추 수술을 위한 감각을 기르는 훈련으로 공교롭게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키나이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운도 따라주어서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좋은 궁극의 방법에 도달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 심한 방아쇠 손가락 환자뿐 아니라 유착이 심한 방아쇠 손가락 환자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재발된 환자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고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심한 방아쇠 손가락 환자도 모두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아쇠 손가락 비절개 시술의 필수 요소인 환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환자가 고통이 전혀 없이 공포에 떨지 않고 수면 마취 하에서 편안하게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에게 쓰는 하키나이프를 제가 직접 연마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병원에 있는 기구의 25% 정도입니다. 참 많죠. 날의 날카로운 정도는 어떤 정도를 기준으로 하냐면 면도칼이나 회칼과 비슷한 정도로 연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그 정도는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를 직접 연마하는 이유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황당했던 것이 우습게도 하키나이프를 제조하는 기구 회사가 연마를 잘 못해 주었습니다. 하키나이프를 구입해보면 처음 제작한 기구는 정말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기구 연마를 부탁했더니 생각했던 것만큼 품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다 망가지고 무뎌지기도 하고 모양도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구의 날이 2번 만에 거의 다 닳아져서 왔습니다. 날을 최소한으로만 연마하고 예리하게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갈아버린 것입니다. 기구를 통째로 만드는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 날만 가는 작업이 너무 예민한 작업이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연마를 합니다. 하키나이프를 연마하는 것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싼 기구를 일회용으로 쓸 수도 없고 무딘 기구를 쓰면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일정한 결과를 계속 얻으려면 어이없게도 하키나이프를 제대로 연마하는 것부터 익혀야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키나이프의 연마는 업체나 직원 중에서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 의사가 칼 가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황당한가요? 제가 오랫동안 하키나이프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여태 한 케이스가 대략 수천 건인데 제 생각에는 인도나 중국에서 이것만 하는 기인이 있지 않다면 제가 최다 케이스를 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의사가 하키나이프를 하면서 운이 좋아서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넘어가다가 시술이 왠지 잘 안 된다면 날의 예리함이 무뎌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털보 의사는 이 하키나이프를 연마하는 기술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공교로운 것이 제가 칼이나 기타 날카로운 것을 가는 데에는 이미 거의 기술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 깡시고 오래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칼이 귀해서 칼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기타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구 등 그런 거를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만드는 칼은 처음에 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 세우는 기술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칼갈이 인생 4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칼에 조예가 있어서 지금도 좋은 칼을 구경하고 공부하고 일부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면집의 육수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으며 간장게장의 깊은 감칠맛은 쉽게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방아쇠 시술 하키나이프는 원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원래 간단한 것이 어렵습니다. 힘줄 주변에 늘어붙은 것 중 쓸모없는 것은 절개해서 터주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며 위험한 것은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하키나이프는 굴곡건의 힘줄의 위치와 A1 활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A1 활차를 절개한 후 활차의 위아래와 뿌리 쪽 말단 쪽을 일일이 만져서 확인하고 걸리는 것 없이 다 풀어주고 또 확인하되 힘줄 옆에 신경과 혈관은 손상시키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손바닥 널 힘줄과 A2 활차는 절개하되 A2는 3분의 2 이상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진짜로 가능해지고 나서는 아무리 심한 방아쇠 손가락 환자도 수술이 가능해졌고 방아쇠 손가락 절개 수술 후에 재발되는 환자도 재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하키나이프로요. 뿐만 아니라 통증 없이 시술을 원하거나 무서워하는 환자들은 수면으로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고 있다면 이 수준에 도달한 적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니까요. 이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숙련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거나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니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습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상세한 공개는 영문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공개를 다 할 작정이죠. 하지만 영어 습득에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발전 속도와 충분히 숙달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처럼 수술을 안 할 때도 기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을 할 생각이 있는 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각이 충분히 길러지기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을 하지 말고 모형이나 물건에 대고 연습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를 연마하다가 기준 없이 범람하는 대체의학에 관한 얘기와 하키나이프에 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잘 만들고 칼도 잘 갈고 방아쇠 손가락 시술도 잘하고 하키나이프도 최고 예리하게 연마하는 털보 의사였습니다.